오늘 이야기는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이 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고객과 큰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만년필로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의 절반쯤 썼을 때 갑자기 책상 모서리에서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울렸습니다. 화면을 곁눈질로 보니 시어머니 최영희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손자를 재촉하는 일 외에는 이 시간에 제게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최영희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구호를 외치듯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라피네 팰리스 모델하우스로 빨리 오너라.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라피네 팰리스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새로 생긴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평당 최소 1억 원은 줘야 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고객이랑 계약서에 사인하는 중이라서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세요? 일단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말해봤자 너는 이해 못해. 최영희 여사님의 말투는 딱딱했고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큰일이라도 이 일보다 중요하진 않아. 소미가 새 집을 샀어. 23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평수야. 바로 그라피네 팰리스란다. 너도 빨리 와야 해. 네가 와서 수속을 좀 도와줘야 하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고 손에 든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김소미는 제 시누이입니다. 졸업 후 3년 동안 직장을 4번이나 바꿨고 어느 곳에서도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힘들다며 그만뒀습니다. 평소 돈 씀씀이는 누구보다 컸고 옷이나 가방을 사는 것은 모두 제 남편 김진우의 도움에 의존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라피네 팰리스의 집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서둘러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라피네 팰리스 230제곱미터면 30억 원이 넘잖아요. 소미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났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네가 알 거 없고 최영희 여사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면 그냥 와. 꾸물거리지 말고 나랑 소미가 모델하우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늦게 와서 수속에 차질 생기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두고 봐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탁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수화기에서는 단조로운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남편 김진우와 결혼한 지 5년, 저는 시댁의 경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오래전에 일을 그만두셨고 퇴직금은커녕 국민연금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생활비는 모두 김진우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서 30억 원짜리 집을 사줄 돈이 났을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난주에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2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김진우는 친구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잠시 빌려준 것이고 곧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김소미의 집을 사는 데 쓰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돌아가 고객에게 거듭 사과하고 남은 절차는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라피네 팰리스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은행을 지날 때 일부러 들러 공동명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3억 원이 넘게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김진우가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차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만약 정말 내 돈을 쓴 것이라면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2장
차를 라피네 팰리스 모델하우스 앞에 세우자마자 계단 위에 서 있는 최영희 여사님과 김소미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대추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털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김소미는 아이보리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 출장 때 0만 원을 주고 산 한정판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몇 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가방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제가 다가가자 김소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달려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새언니, 드디어 오셨네요. 빨리 들어가서 보세요. 제 집 베란다가 엄청 넓어서 한강뷰가 끝내줘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하고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미야, 그 가방 어디서 났니? 김소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등 뒤로 숨기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오빠가 사준 건데요. 새언니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일단 집부터 보러 가요. 집 보는 건 나중 문제고 저는 최영희 여사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전화로 소미가 집을 샀으니 와서 수속을 밟으라고 하셨죠. 무슨 수속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집 계약금은 도대체 누가 낸 거예요? 최영희 여사님은 제 손을 끌며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분양사무소 직원이 기다리고 있잖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장을 입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최영희 여사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오셨네요. 이분이 사모님이시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최영희 여사님은 의기양양하게 제 팔을 두드리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 이수연이야. 친정이 아주 부자란다. 그러고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수연아, 어서 저 아가씨랑 가서 서명해. 계약금은 이미 냈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되니까. 저는 최영희 여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직원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계약금은 누가 냈나요? 얼마를 냈죠? 직원은 잠시 당황하며 최영희 여사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금은 10억 원을 내셨습니다. 이 어머님께서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저는 즉시 최영희 여사님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카드로 계약금을 내셨어요? 매달 국민연금도 못 내시는 분이 어디서 10억 원이 나셨어요? 설마 비상금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진 않으시겠죠? 지난 몇 년간 어머님 생활비는 전부 저랑 진우 씨가 드렸잖아요. 그런 돈이 있으셨으면 왜 매일 저희한테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주변에서 집을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의 소란에 이끌려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무슨 국민연금 얘기야. 내가 먼 친척들한테 돈을 좀 빌렸어.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서명이나 해. 빌린 돈이라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무슨 먼 친척이 있어서 한 번에 10억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친척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으면 차용증도 쓰고 상환계획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차용증 좀 보여주세요. 최영희 여사님은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김소미가 갑자기 끼어들며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씨,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집 사주는 게 뭐 어때서요? 당신 돈 썼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엄마한테 차용증을 내놓으라니 우리가 돈 못 갚을까봐 그래요? 너희가 돈을 못 갚는 건 작은 문제고 내 돈으로 생색내는 게 큰 문제지. 저는 김소미의 손에 들린 가방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에 든 그 가방, 그리고 네가 입고 있는 그 패딩 아직 태그도 안 뗀 것 같은데 혹시 저랑 진우 씨 공동명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산 거 아니니? 지난주에 계좌를 확인했을 때 2억 원이 넘게 비었는데 진우 씨는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했어.
지금 보니 너희 모녀가 집 사고 물건 사는데 쓴 거였구나. 김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최영희 여사님 뒤에 숨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김소미를 감싸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수연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러냐. 내 친정은 그렇게 부자면서 소미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너랑 진우는 부부잖아. 걔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걔 돈 아니냐? 신우이가 집 사는데 새언니가 대출 받는 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대출을 도와달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이 집 총액이 30억 원이 넘고 계약금 10억 원을 냈으면 나머지 20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저보고 서명하라는 건 그 대출금을 저보고 갚으라는 거잖아요. 어머님, 정말 계산이 빠르시네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나중에 두 분이 돈 못 갚으면 은행이 저한테 찾아올 텐데 저는 그런 셈법에 안 속아요. 최영희 여사님은 제가 물러서지 않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를 들였더니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네. 신우이가 집 사는 것도 안 도와주다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소미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저를 고소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천하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 화를 억누른 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소란 피우고 싶으시면 저도 끝까지 어울려 드릴게요. 이 모델하우스는 사방에 CCTV가 있어요. 어머님의 지금 모습 전부 선명하게 찍히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이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을 전부 진우 씨에게 보낼 거예요. 자기 엄마가 밖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최영희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윤지의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엄마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니? 어디야? 저는 코를 훌쩍이며 모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집에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내 명의로 된 블랙카드 6장을 모두 정지시키는 거야. 그리고 김진우와 공동 명의로 된 카드도 같이 정지시켜.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 6장의 블랙카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것으로 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왜 갑자기 정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유를 물으려 하자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누가 전화해도 받지 마. 내가 그리로 갈 때까지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는 최영희 여사님과 불만 가득한 표정의 김소미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나를 계산에 넣으려 하다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모델하우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돌아와. 네가 서명 안 하면 이 일 끝난 거 아니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를 보니 최영희 여사님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김소미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카드를 정지해야 한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저 모녀에게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넘겨줄 수는 없다. 3장.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최영희, 김소미, 그리고
남편 김진우의 번호가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아예 무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마음이라도 편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전화를 받았다가는 싸우거나 저를 회유하려는 말만 들을 개뻔했습니다. 그들과 실랑이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사모님, 남편분께서 아까 일찍 퇴근하셨어요. 큰 가방도 하나 들고 계시던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진우는 평소 6시는 되어야 퇴근하는데 오늘 이렇게 일찍 돌아온 것은 분명 최영이나 김소미가 그에게 연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를 하고 가방을 챙겨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최영이 모녀가 갑자기 쳐들어와 난동을 부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다가 발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김진우의 운동 가방이었습니다.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여성용 스카프 자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색깔과 디자인은 오늘 김소미가 목에 두르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계좌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제 손가락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6장의 블랙카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 카드는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 안의 돈은 아빠와 엄마가 너에게 남겨주는 버팀목이다. 평소에는 함부로 쓰지 말거라. 하지만 누군가 너를 괴롭히거든 이 돈이 너의 든든한 산이 되어줄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의 생각이 낡았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화면의 계좌 정지 버튼을 보고 있자니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카드 하나하나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아버지가 제 교육 자금으로 넣어주신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엄마의 결혼 예단비, 세 번째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지 확인을 누를 때마다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의 상태가 정지됨으로 바뀌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와 저의 공동명의 카드 차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부 공동계좌를 정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3초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계좌에서 사라진 2억 원과 김소미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컴퓨터를 끄자마자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우가 실내복 차림으로 들어오다가 서재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왔어? 엄마한테 들었는데 라피네 팰리스에 갔다 왔다며? 소미 집 봤어? 엄청 좋지? 그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 묻고 싶은 게 있어. 그 집 계약금은 누가 냈어? 그리고 소미가 들고 있던 가방이랑 입고 있던 옷,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김진우의 시선이 흔들렸고 그는 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얼버무렸습니다. 누가 내긴 엄마가 친척한테 빌린 돈이지. 소미 가방이랑 옷은 내가 사줬어. 새로 취직했는데 좀 번듯하게 입어야 하잖아. 빌린 돈? 저는 냉소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도 안 내시는데 어떤 친척이 10억 원을 빌려줘? 그리고 우리 공동계좌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3억 원 넘게 있었는데 며칠 만에 1억 원도 안 남았어. 친구 회사 자금난 때문에 빌려줬다고 했지? 그 친구가 바로 소미랑 어머니였나 보네. 김진우는 제 추궁의 할 말을 잃자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수연, 너 꼭 그렇게 쫀쫀하게 굴어야겠어? 소미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동생이 집 사는데 오빠가 좀 보태주는 게 뭐 어때서? 우리는 부부잖아. 내 돈이 내 돈 아니야?
내 동생 좀 도와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 돈이 내 돈이라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김진우, 잊지 마. 그 집 계약금 10억 원, 공동계좌에서 사라진 2억 원, 합치면 12억 원이야. 그 돈에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결혼 예물도 있고 내가 번 월급도 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동생한테 다 줘버리고 이제 와서 뭐가 문제냐고?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 줄 알아? 내 동생이 집 사는 건 큰일이야. 김진우도 화가 나서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소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겨우 자기 집 한 채 갖고 싶어 하는데 오빠인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줘? 처갓집은 그렇게 부자면서 10억 원 좀 없다고 죽기라도 해? 우리 집이 부자인 건 우리 부모님이 버신 돈이지. 당신 김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미 그 집 나보고 대출 서명하라고? 꿈도 꾸지 마. 당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 20억 원 넘는 대출금 직접 갚아. 나한테 빚 떠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 김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너 정말 갈수록 속물이 되어가는구나. 돈 좀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에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이 흔들렸고 액자 유리가 딸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향한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무언가로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눈이 멀어서 이렇게 분별력 없는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그의 눈에는 우리 집의 돈이 자기 동생을 위해 쓰여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저는 속물이고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제가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멍하니 서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최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너 무슨 짓이야? 소미 카드가 왜 안 긁히는 거야? 네가 카드 정지시켰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김소미가 취업 준비에 필요하다며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제 카드 중 하나의 가족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그 카드를 자기 것처럼 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카드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가 모른다고? 최영희가 저편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그 카드는 작년에 네가 소미한테 준 가족 카드잖아. 네가 분명히 정지시킨 거야.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카드 정지 풀어. 그렇지 않으면 너랑 나 끝장이야. 그 카드는 제 가족 카드예요. 정지하든 풀든 제 마음이죠. 어머님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에 있던 돈으로 집 사고 물건 산 거 빨리 돈 돌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끝장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것? 최영희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진우가 너 같은 악독한 여자랑 결혼하게 하다니 피차일반이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영희와 김소미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그 돈은 저의 버팀목입니다. 그들이 제 버팀목을 모두 뽑아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최영희와 김소미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솥바닥처럼 시커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무슨 일이든 내일 얘기해요. 오늘 피곤해요. 이수연 문 열어. 최영희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온 아파트에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카드 정지 풀어.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김소미도 따라 소리쳤습니다. 맞아, 당장 문 열어. 내 카드 정지 풀고 우리 엄마 카드도 풀어줘. 나 내일 친구들이랑 쇼핑 가야 한단 말이야. 그제야 저는 김진우가 최영희에게도 몰래 제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가족은 도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현금 인출기? 저는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카드 정지를 풀고 싶으면 김진우 씨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는 제 남편이지만 당신들은 아니잖아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부려먹어? 최영희가 문 밖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수연, 우리가 만만해 보여? 문 안 열면 내가 이 문을 부숴버릴 거야. 그녀는 말 그대로 문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문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 녹음 기능을 켠 뒤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영희 씨, 한 번만 더 문을 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주거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때 경찰이 오면 누가 더 망신을 당할지 봅시다.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아마 최영희가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수연, 너 잘났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어서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손바닥에 흥건한 땀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까 문을 열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에 기댄 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자 갑자기 너무나도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 줄 알고 눈물을 닦고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엄마 윤지의 여사님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카드들은 다 정지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네, 다 정지했어요. 블랙카드 6장이랑 공동명의 카드까지 전부요. 잘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보온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는 그들이 단순히 대출만 받게 하려는 줄 알았니? 내가 말해주마. 그들은 내 손에 있는 돈을 조금씩 빼내서 마지막에는 너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려던 거야.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서둘러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보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가 저를 위해 끓인 닭곰탕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그릇 떠서 제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비서시켜서 너희 공동명의 계좌거래 내역이랑 내가 김진우한테 준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다 뽑아봤어. 합계가 정확히 12억 원이더구나. 라피네 팰리스 계약금이랑 김소미가 가방 사고 산 돈이랑 한 푼도 틀리지 않아. 그들은 내 돈으로 집을 사고 너한테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서 결국 모든 빚을 내게 떠넘기려던 속셈이었던 거야. 그때가 되면 넌 울어도 소용없을 거다. 제 손에 들린 그릇이 딸깍 소리를 내며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닭곰탕 국물이 조금 흘러 넘쳤지만 저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그저 김진우가 분별력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최영희와 김소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잡아먹을 양으로 여기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겁이 나서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겁먹지 마. 엄마는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야. 카드가 정지됐으니 당장 쓸 돈이 한 푼도 없을 테지. 분명히 너를 찾아와서 난리를 칠 거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잡을 기회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굳게 먹는 거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김진우와도 싸우지 마.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우가 안에서 나오다가 엄마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엄마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너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 그들이 와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 할게. 김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엄마 앞으로 다가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사실 오해입니다. 저랑 수연이가 그냥 좀 다툰 것뿐이에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오해? 엄마는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김서방, 내가 수연이를 자네에게 시집 보낸 건 자네가 수연이를 아껴주길 바라서였지, 자네와 자네 가족이 수연이의 돈을 노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네. 솜이 그 집은 당장 계약 취소하게, 그리고 자네들이 수연이 돈으로 산 물건들 전부 다 돌려놓게.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김진우는 당황하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집은 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어떻게 취소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소미가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돌려줘요? 그건 자네들 사정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짐 챙겨라. 오늘 밤은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여기서 기죽어 있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김진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 듣지 마. 우리는 부부인데 어떻게 떨어져서 살아? 무슨 일이든 우리 둘이 잘 얘기해서 풀자. 응?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의라고? 그와 상의하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옷장을 열고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제 신분증, 그리고 카드들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니 엄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고 김진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걸 어쩌나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김진우가 서둘러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가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소미한테 돈 준 거 너랑 상의 안 한 내 잘못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엄마랑 소미한테 말해서 돈 다 돌려놓으라고 할게. 응? 늦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 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네가 감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문을 닫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미소 뒤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김진우가 여전히 베란다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한치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모든 일은 다 해결될 거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장, 엄마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밤에 손님방 침대에 누우니 비로소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새벽녘에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김진우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줄줄이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소미 일로 당신을 속이면 안 됐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얘기하자는 말들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소미가 밤새 울었어. 당신 물건 함부로 쓴 거 잘못했대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여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말들이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가 정지되어 돈이 없으니 급한 마음에 저를 달래려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아침 7시쯤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계란 프라이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왔습니다. 제가 일어나 씻고 식탁에 앉자마자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액정을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여사, 무슨 일이시오? 전화기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가 냉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시오. 내가 무서워서 피할 사람으로 보이나? 그래, 집에서 기다릴 테니 와서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전화를 끊자 저는 손에 든 우유잔을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온대요? 괜히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따져보려는 거야. 엄마는 계란 프라이를 제 접시에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줄 알 거야. 오늘은 내 돈을 노렸지만 내일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걸. 걱정 마. 엄마는 분별력이 있어.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엄마는 저를 회사에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너는 출근해야지.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소한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이 너한테 화풀이할 거야. 네가 없어야 내가 조용히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엄마를 이길 수 없어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엄마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만약 최영희가 난동을 부리면 바로 제게 전화하시라고. 제가 바로 달려오겠다고요.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서 가. 저녁에는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줄게.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제 마무리 못하신 계약서입니다. 고객사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에 계신 엄마 것뿐이었습니다. 손에 든 펜은 한참 동안 허공을 맴돌 뿐 글자 하나 쓰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제가 마음을 못 잡는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머님이 걱정되시면 제가 먼저 댁에 가볼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알아서 잘하실 거야. 우리는 일단 일부터 처리하자. 오전 10시쯤 엄마에게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영상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영희와 김소미가 엄마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김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카메라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잡지를 넘기며 느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여사, 나랑 따질 게 있다고 하지 않았소? 이제 말해보시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영희는 보온병을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충격에 뚜껑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윤 여사, 당신 딸이 우리 집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그 카드는 우리 진우도 쓰는 카드요. 진우는 그의 남편이고 진우 돈은 곧 우리 김씨 집안 돈이란 말이오. 엄마는 책을 덮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논리가 참 재미있구려.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수연이 회사는 결혼 전에 세운 거니까 그것도 당신네 김씨 집안 것이 되겠네? 수연이 부모가 물려준 집도 당신네한테 절반은 줘야겠고? 김소미가 고개를 들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언니 남편이니까 언니 물건에 당연히 오빠 몫이 있는 거죠. 오빠 물건은 곧 내 물건인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엄마는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수연이 혼전 재산 증명서이고 이건 그 블랙카드 6장의 개설 기록이야. 전부 수연이 부모가 남겨준 거지. 당신네 김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리고 당신들이 수연이 공동 계좌에서 돈 빼서 집 사고 가방 산 거래 내역도 여기 다 있어. 총 12억 원. 이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 최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어 몇 장 넘겨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위조한 거야. 진우가 그랬어. 그 돈은 당신한테 빌린 거지. 수연이 돈 쓴 거 아니라고. 나한테 빌렸다고? 엄마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들어봐. 이건 어제 진우가 수연이랑 싸울 때 한 말이야. 자기가 직접 돈을 당신이랑 소미한테 줬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수연이네 집은 부자니까 이 정도 돈은 없어져도 괜찮다고까지 했지. 휴대폰에서 김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흐릿했지만 소미는 내 동생인데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처갓집은 부자면서 10억 원 좀 없다고 죽기라도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최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소미가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계약금 냈어요. 취소 못해요. 그리고 그 가방이랑 옷은 제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돌려줘요. 나중에 우리가 돈 갚으면 되잖아요. 갚는다고? 엄마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월급 500만 원으로 12억 원을 언제 갚을 건데? 아니면 국민연금도 없는 내 엄마가 나가서 일해서 갚을 건가? 최영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 여사,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우리 진우가 당신 딸이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소미가 집 사는데 새언니가 안 도와주는 게 말이 돼? 도와줄 수는 있지. 하지만 어떻게 돕느냐가 문제지.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연이 돈으로 계약금 내고 수연이한테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서 결국 20억 원의 빚을 떠넘기려고 했잖아. 이게 돕는 거야? 이건 강도질이지. 잘 들어, 최 여사. 오늘 당장 그 집 계약 취소하고 수연이 돈 돌려놓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때 가서 누가 손해볼지 한번 보자고. 최영희는 엄마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김소미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가자.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잠깐, 엄마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연이 돈으로 산 물건들 다 내려놓고 가. 특히 소미 손에 있는 그 이탈리아제 가방이랑 당신 목에 걸린 그 금목걸이 다 수연이 거야. 가져갈 생각하지 마. 김소미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고 최영희도 목걸이를 옷 속으로 숨겼습니다. 그건 진우가 우리한테 사준 거야. 수연이랑 상관없어. 진우 돈이 어디서 났는데? 결국 수연이 돈 아니야? 엄마는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물건을 돌려놓든 돈으로 갚든 선택해. 3일의 시간을 주지. 3일 뒤에도 물건이나 돈이 보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봅시다. 최영희와 김소미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최영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물건은 돌려줄게. 하지만 집에 가서 찾아봐야 해.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어. 좋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이야. 꼼수 부릴 생각은 하지 마.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통쾌하면서도 엄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단 몇 마디 말로 최영희 모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마 벌써 그들과 소리 지르며 싸웠을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아, 장모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소미가 좋게 얘기하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물건을 돌려달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의 뜻이 곧 내 뜻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일 안에 내 돈으로 산 물건들 다 돌려놓고
당신들 계좌로 옮겨간 돈도 다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이수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김진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우리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소미는 아직 어리단 말이야. 당신이 정말 고소하면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 입장을 생각하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입장을 생각할 때 당신은 내 입장을 생각해 봤어? 당신이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당신 엄마랑 동생이 내 돈을 노릴 때 그때 당신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생각해 봤냐고? 김진우,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어. 내가 뭘 배신했는데? 김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동생 좀 도와주려던 것뿐이잖아. 당신이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 그 12억 원, 당신한테는 그냥 푼돈 아니야? 푼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진우, 그건 12억 원이야. 120만 원이 아니라.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야.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데? 당신은 아직도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당신이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 홀려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구분 못하는 것 같네. 김진우는 제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장 엄마한테 집 계약 취소하라고 하고 소미한테도 물건 다 돌려놓으라고 할게. 앞으로는 절대 당신 돈에 손대지 못하게 할게. 나를 믿어줘. 기회는 이미 줬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돈이랑 물건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김진우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안정시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면 또 다른 핑계를 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시나 오후 이 시쯤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김진우 씨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만나지 못하면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제 손에 들린 펜이 딸깍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서류 위에 검은 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 돈이랑 물건 준비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전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가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입구에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 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만약 난동을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갑자기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김진우는 자유연애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던가요. 비 오는 날에는 미리 회사에 와서 저를 기다렸고 제가 야근할 때는 야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는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저녁에 엄마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돼지갈비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돼지갈비찜 방금 다 됐어. 아직 따뜻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 음식을 날랐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최영이 그 사람 나중에 또 안 찾아왔죠? 안 왔어. 내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쥐 죽은 듯이 가버렸지. 엄마는 돼지갈비찜을 식탁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 김진우랑은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손에 들린 접시가 흔들리며 음식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아낀다면 자기 가족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게 놔뒀을까? 이번 일이 해결된다고 해도 다음에는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너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네가 평생 참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이혼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엄마가 너를 강요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단지 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너무 억울하게 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알아요. 잘 생각해 볼게요.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소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새언니, 저예요, 소미.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새언니, 이제 화 풀어요. 네? 김소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낮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카드 정지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저 내일 친구들이랑 화장품 사러 가야 하는데 카드가 없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산다고? 누구 돈으로?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냥 그 카드를 쓰는 게 습관이 돼서요. 김소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돈 함부로 안 쓸게요. 카드 정지 풀어주세요. 딱 한 번만요. 3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일 뒤에 물건이랑 돈 다 돌려놓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새언니, 김소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그들은 분명히 또 찾아와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그들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입니다. 강하게 나가야만 저 자신과 엄마,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장. 다음 날 아침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로비 입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김진우가 보였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에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돋아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하룻밤 꼬박 세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불룩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걸음쯤 걸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엄마랑 소미한테 얘기했어. 물건 다 돌려주겠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거리를 두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건은, 돈은 준비됐다면서. 김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비닐봉지에서 종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소미가 이전에 들고 있던 이탈리아 명품 가방과 새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모서리는 조금 닳아 있었고 옷의 태그는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봐. 소미가 가방이랑 옷 다 찾아왔어. 다만 좀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달아빠진 가방을 보며 마음속의 불길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김진우, 이 가방 내가 0만 원 주고 산 거야. 나 자신도 몇 번 안 들었는데 지금 소미가 써서 온통 긁힌 자국 투성이인데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 옷들 태그가 다 잘려나간 걸 보니 분명히 입었던 거잖아. 이게 새 것과 같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김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미 말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네 물건인 줄 잊어버리고 내가 사준 건 줄 알았대. 핑계대지 마.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중고 물품이 아니야. 당신들이 쓴 내 돈을 돌려달라는 거야. 12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김진우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구해? 동료들한테 다 빌려봤자 0만 원밖에 못 모았어. 일단 이거라도 먼저 받아줘.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을게. 안 될까?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0만 원이야. 일단 받아줘. 내가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저는 봉투를 다시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어. 턱없이 부족해. 그 집을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서 나한테 갚든가 아니면 당신 엄마랑 소미한테 가서 돈을 구해오든가 해. 어쨌든 3일 안에 12억 원을 내 눈앞에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김진우는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폐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꼭 이렇게 나를 몰아붙여야겠어? 그 물건들 다 합쳐봤자 몇 억도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나랑 따져야겠냐고. 우리는 부부잖아.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돼? 부부? 저는 그를 쳐다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김진우, 당신이 감히 나한테 부부라는 말을 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솔직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내 돈을 몰래 빼돌리고 당신 엄마랑 동생이 나를 이용하는 걸 도왔잖아. 당신이 나를 부부로 생각했어?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겠지. 주변에 이미 사람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매일 집에서 울어.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웠다고. 소미는 방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사람 볼낯이 없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럼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저는 그를 보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알아?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당신 같은 분별력 없는 남자랑 결혼하다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진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가지마. 아직 할 말 남았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로비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그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다 주다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까 아래층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는 여기 두고 가. 이따가 볼게. 비서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표님, 김진우 씨가 아직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대표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진우가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운 일을 알렸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 불쌍한 척해서 네 마음 약해지게 하려는 속셈이야. 절대 타협하면 안 돼. 저는 엄마의 문자를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점심때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당장 진우 좀 집에 보내. 내 회사 앞에서 오전 내내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밥도 못 먹고. 너 걔 굶어 죽일 셈이야?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한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걱정되면 어머님이 직접 와서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이 악독한 여자.
최영희가 저편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진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랑 끝장이야. 당장 카드 정지 풀어줘서 밥이라도 사 먹게 해? 안 풀어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최영희가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김소미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가방 함부로 쓴 것도, 오빠가 언니 돈으로 집 사게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카드 정지 좀 풀어주세요. 오빠가 아직도 언니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얼어 죽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3일 안에 돈이랑 물건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얘기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저는 짐을 챙겨 회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진우가 여전히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그 종이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다가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는 멀리서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마음이 약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저를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엄마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어서 손 씻어. 오늘 네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김진우가 오늘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다고?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수연아,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마. 그가 정말 너를 아꼈다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지금 마음 약해지면 나중에 그는 너한테 더 큰 걸 요구할 거야.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밥이나 먹자. 아,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내가 이미 변호사님을 선임해 놨어. 3일 뒤에도 그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엄마가 계시고 변호사님이 계시니 저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김진우 씨가 아래층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기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대표님이 자기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비 입구에 도착하자 저는 김진우가 확성기를 들고 기자들 사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이수연입니다. 제 아내요. 처갓집이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우리 엄마랑 동생을 학대하고 제 재산을 빼앗았어요. 저랑 결혼한 지 5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쓰게 하고 제 돈까지 전부 자기 명의로 돌려놨어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다가가 김진우의 손에서 확성기를 빼앗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이 몰래 제 돈을 빼돌려서
자기 동생에게 30억 원짜리 집을 사주고 저한테 대출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공동계좌 거래 내역, 김진우가 최영희와 김소미에게 송금한 기록, 그리고 최영희와 김소미가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기자들이 몰려와 증거를 보려고 했습니다.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증거를 빼앗으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증거들 다 가짜야. 네가 위조한 거야. 김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제 손에 있는 증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변호사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기자들 앞으로 나서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이수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여기 김진우 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증거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수연 씨를 협박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며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우 씨가 주장하는 학대, 재산 갈취는 모두 사실무근이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기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김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우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진우의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애초에 저를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시고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하며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와 김소미가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내용을 듣고 모두 김진우 가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기자들이 떠나고 김진우가 경비원에게 끌려간 뒤에야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연아, 다 끝났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진우 가족은 분명히 또 찾아와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변호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대표님,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김진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편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하죠. 저는 창밖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바로 하죠. 그들에게 나를 이용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줘야겠어요. 6장. 다음 날 아침 저와 변호사님이 막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혹시 이수연 씨 되시나요? 어머님 윤지혜 여사님께서 아침에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누군가에게 밀려 넘어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둘러 서류 봉투를 주워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일단 병원에 먼저 가보시죠. 소송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요, 소송건은 미룰 수 없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의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판사님께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가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병원에 가서 엄마를 뵙고
상황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를 한눈에 발견했습니다. 이마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모습이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도대체 누가 엄마를 민 거예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괜찮아. 그냥 찰과상이야. 의사 선생님도 별일 아니라고 하셨어. 너무 걱정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영희,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제대로 못 봤어. 아침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밀었어. 그래서 넘어진 거야. 그 사람은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영이랑 김소미 말고는 엄마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엄마를 해친 거예요. 섣불리 단정하지 마. 엄마는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그리고 나도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이 일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가면 안 된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갈아주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밀친 사람이 여자인 것 같고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말다툼한 적이 있는 사람 같다고요. 저는 김소미가 범인이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김소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이전에 엄마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앙심을 품고 엄마를 해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님에게 전화해서 경찰에도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말렸습니다. 수연아, 서두르지 마. 일단 내가 좀 나아지면 얘기하자. 지금은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섣불리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괜히 뱀을 건드려 풀숲만 놀라게 할 뿐이야.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점심때쯤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는 잘 제출되었고 판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진우 쪽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었는데 그가 소환장을 보고는 매우 흥분하며 우리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증거는 확실하고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자 엄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김진우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 혼자 다니지 말고 경호원을 붙이는 게 좋겠어. 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우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김진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수연,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너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싶어? 당신이 먼저 내 돈을 노렸잖아. 내가 당신을 고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돈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돈 돌려달라고? 나 돈 없어. 김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계속 나랑 맞서면 내 회사 탈세 사실을 폭로해서 네 회사를 망하게 할 거야. 너도 한번 모든 걸 잃는 기분을 느껴봐야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세무는 항상 투명하게 처리해왔고 탈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진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저를 모함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우리 회사는 탈세한 적 없어. 네가 감히 헛소문을 퍼뜨리면 나는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없을걸. 내가 못할 것 같아? 김진우가 아기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에 증거가 있어. 두고 봐.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진우가 저를 겁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비서에게 전화해서 재무팀에 연락해 최근 몇 년간의 세무 보고서를 모두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도 대비를 시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즉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병상 옆에 앉아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 떳떳하면 그림자도 두렵지 않은 법이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가 아무리 헛소문을 퍼뜨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엄마가 곁에 계시니 저는 모든 것에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최영희가 갑자기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문 앞에 서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님 뵈러 왔다. 저는 일어나 엄마의 병상을 가로막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괜찮아요. 별일 없으면 그냥 가세요. 수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최영희가 들어와 보온 도시락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내 돈을 노리면 안 됐는데 내가 사과할게. 이건 내가 끓인 닭죽이야. 어머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저는 그 보온 도시락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진작에 그랬어야지. 엄마가 넘어진 것도 그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하다니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보온 도시락을 집어들어 최영희에게 건넸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 닭죽 안 드셔요. 그냥 가져가서 직접 드세요. 최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말투도 변했습니다. 이수연, 네가 사람이 좋게 나오니까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내가 좋게 어머님 뵈러 왔는데 네가 감히 내 성의를 무시해? 네가 진우를 고소해서 이길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내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안 가시면 경비원 부를 거예요. 최영희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고 보온 도시락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아기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너 두고 봐. 우리 끝난 거 아니야.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영희의 눈빛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마치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겁먹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겠어? 저녁에 저는 비서에게 경호원 2명을 구해서 병원 입구에서 교대로 지키게 하고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게 했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보시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조심성이 많아.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김진우 가족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엄마의 안전을 담보로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하면서 회사 일을 처리하고 재판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김진우는 더 이상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뒤에서 몰래 다른 짓을 꾸미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 전날 제가 회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우리 회사가 탈세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많은 고객사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회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과연 많은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들은 모두 자극적이었습니다. 악덕 사장 이수연, 시어머니 학대하고 재산 갈취, 이수연 회사, 수백억 원대 탈세 등등. 글 아래에는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를 악독하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회사 제품을 불매운동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서 처리해, 세무보고서랑 해명서를 발표해, 그리고 웹사이트에 연락해서 그 헛소문 글들 다 삭제하라고 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회사는 탈세한 적 없고 전부 헛소문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틀림없이 김진우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저를 모함하는 헛소문까지 퍼뜨리다니 정말 악랄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봤지? 이게 바로 나랑 맞선 결과야. 회사가 망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고소 취하하고 돈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은 걸 폭로할 거야. 김진우, 당신 정말 비열하구나.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헛소문 퍼뜨려서 재판에서 이길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당신은 틀렸어. 나는 이미 홍보팀에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곧 해명될 거야. 네가 감히 또 헛소문을 퍼뜨리면 나는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감옥? 나는 두렵지 않아. 김진우가 냉소했습니다.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어.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끌고 같이 갈 거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분노와 조급함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우는 이제 미쳤습니다.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정말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원하셨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진우라는 인간 정말 갈수록 가관이구나. 하지만 걱정 마. 우리는 떳떳하잖아. 해명만 잘하면 고객사들도 우리를 믿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박 변호사님한테 김진우가 헛소문 퍼뜨린 증거를 수집하라고 했어. 재판 때 같이 판사님께 제출해서 그가 헛소문 퍼뜨린 책임도 지게 해야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엄마와 박 변호사님이 계시니 저는 김진우의 음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모든 증거를 챙겨 엄마, 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우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 변호사님이 먼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공동계좌 거래 내역, 김진우가 최영희와 김소미에게 송금한 기록, 최영희와 김소미가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 그리고 김진우가 헛소문을 퍼뜨린 증거까지. 판사님이 증거를 다 보신 뒤 김진우에게 이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진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수연이 위조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 돈을 빼돌린 적도 없고 헛소문을 퍼뜨린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
제가 일어나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당신 서명이 있고 녹음 파일에는 당신 목소리가 있고 헛소문 글도 당신이 올렸잖아. 아직도 발뺌할 거야? 김진우가 반박하려 하자 박 변호사님이 필적 감정 보고서를 한 부 더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필적 감정 보고서입니다. 거래 내역의 서명이 김진우 씨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위조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웹사이트에 연락해서 게시자의 IP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그 헛소문 글들이 김진우 씨가 올린 것임을 증명합니다. 김진우는 감정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김진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더 할 말 있습니까? 김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내가 잘못했어.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너를 모함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돈 다 갚을게. 우리 고소 취하하면 안 될까? 늦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할 때 오늘이 올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하니 김진우 씨의 타인 재산 횡령, 명예훼손 사실이 명백합니다. 본법정은 선고합니다. 김진우 씨는 한 달 내에 이수연 씨에게 12억 원을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만 원을 지급하시오. 김진우 씨의 모든 청구는 기각합니다. 만약 김진우 씨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판결 결과를 듣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제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수연아. 우리가 이겼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소동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장. 소송에서 이긴 다음 날, 제가 회사 사무실에서 후속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비서가 갑자기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 서류철을 든 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금고에 보관해 두셨던 동남아 고객 계약서가 사라졌어요. 다음 주에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그 계약서요. 금액이 500억 원에 달하는 제 손에 들린 만년필이 딸깍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서류 위에 검은 원을 그리며 번졌습니다. 그 계약서는 올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잃어버리면 8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고객까지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손실은 막대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언제 없어진 걸 알았어? 금고 자물쇠가 고장 난 건 아니고 방금 서류를 꺼내러 갔다가 알았어요. 비서는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아침에 김소미 씨가 대표님을 찾아왔었다고 해요. 경비원이 막지 못해서 사무구역까지 들어왔었다고. 김소미.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녀가 계약서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김진우와 짜고 소송에서 져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계약서를 훔쳐 저를 협박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진정해. 경비실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하고 김소미가 사무구역에 들어온 영상을 확보해. 그리고 재무팀에 연락해서 계약서 사본을 찾아봐. 나는 지금 바로 박 변호사님께 전화할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달려나간 뒤 저는 즉시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서 도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상업계약서를 훔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죠.
그리고 김소미 씨에게 연락해서 그녀가 뭘 원하는지 알아보세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합시다.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소미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계약서 찾느라 바쁘시겠네요? 계약서, 네가 가지고 있지?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미, 계약서를 훔치는 건 불법 행위야. 당장 계약서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감옥? 나는 두렵지 않아. 김소미가 냉소했습니다. 새언니, 이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만약 잃어버리면 8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고객도 잃게 되죠. 그렇죠? 계약서를 돌려받고 싶으면 제 조건 2가지를 들어주세요. 말해봐. 저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오빠 고소 취하하고 그 12억 원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김소미의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둘째, 저한테 5억 원을 더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계약서를 그 동남아 고객한테 보내서 새언니가 망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 계약서가 단 한 부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원본에 저와 고객만이 아는 워터마크를 특별히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 김소미가 원본을 보내더라도 고객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녀의 손에 있는 계약서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매우 다급한 척했습니다. 5억 원은 너무 많아.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좀 깎아주면 안 될까? 안 돼요. 김소미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바로 택배 붙이러 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오빠는 소송에서 졌고 나도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이판사판이에요. 섣불리 행동하지 마. 제가 항복하는 척했습니다. 5억 원 줄게. 하지만 먼저 계약서를 돌려줘야 해.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 나를 속이려고? 어림없어. 김소미는 매우 경계했습니다. 먼저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요. 내가 돈을 받으면 계약서를 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 끝이야. 김소미,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그 계약서는 내가 이미 사본을 만들어뒀어. 원본에는 특별한 워터마크도 있고 네가 원본을 고객한테 보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네 손에 있는 계약서는 그냥 종이 조각이야. 지금 당장 계약서 돌려놓지 않으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상업기밀 절도, 공갈 협박죄로 넌 5년은 좋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김소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안 믿어. 믿든 안 믿든 내 마음대로 해. 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30분 줄게. 계약서를 우리 회사 1층 경비실에 가져다 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때 경찰이 너를 찾아내서 계약서를 발견하면 내 오빠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줄 거야. 김소미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몇 마디 하더니 결국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져다 줄게. 하지만 네가 나를 속인 거면 너랑 나 끝장이야.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고 서둘러 경비실에 전화해서 김소미가 계약서를 가져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잘 받아두고 그녀가 다른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 40분 뒤 경비원이 계약서를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과연 잃어버렸던 그 원본이었습니다. 워터마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약서를 금고에 다시 잠그고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서를 되찾았다고 알리고 김소미의 일을 계속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김소미의 상업 기밀 절도, 공갈 협박 증거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고소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 처리하고 바로 그녀를 고소하러 가죠. 더 이상 그녀가 기고만장하게 놔둘 수 없어요. 오후에 김진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소미는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거야. 고소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소미시켜서 계약서 돌려주게 하고 돈도 최대한 빨리 갚을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김진우, 이제 와서 동생 걱정하는 거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돈을 노리고 소미시켜서 내 계약서를 훔칠 때 오늘이 올 줄은 몰랐어? 소미는 이미 성인이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 이수연, 꼭 그렇게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야겠어? 김진우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소미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랑 끝장이야. 계속 나를 협박하면 당신이 나를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경찰에 넘겨서 죄를 더 무겁게 만들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약서 도난 사건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소미라는 애 정말 갈수록 가관이구나. 다행히 네가 미리 대비를 해둬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너무 화내지 마. 건강이 중요해. 우리는 이미 소송에서 이겼고 남은 일은 변호사님께 맡기면 돼. 네, 알아요.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엄마는 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엄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부엌에 네가 좋아하는 등갈비탕 끓여놨어. 이따가 밥 먹자. 밥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머릿속은 온통 김진우와 김소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서 저와 엄마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 9시쯤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씨 되시죠? 김진우가 우리한테 2억 원의 도박빚을 졌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치는 꼴 보기 싫으면 대신 갚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진우가 도박빚까지 졌단 말인가?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진 도박빚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저를 찾지 말고요. 당신과 상관없다고? 남자가 냉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 아내라는 거, 처갓집이 부자라는 거 다 알아. 2억 원 당신한테는 푼돈이잖아. 갚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손목을 잘라서 당신 회사로 보낼 거야. 그건 공갈 협박이에요. 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을 잡아가게 할 거예요. 신고할 테면 해봐. 남자는 매우 거만했습니다. 네가 신고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길 거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둘러 박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대표님 댁 근처에 보내 순찰을 돌게 해서 대표님과 어머님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엄마가 저를 걱정스럽게 보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김진우가 도박빚을 진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진우라는 인간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도박빚까지 졌다니. 우리가 이미 그와 이혼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그 빚까지 우리가 갚아야 했을 거야. 네, 이혼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우와 일찍 이혼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은 더욱 끔찍했을 것입니다. 약 30분 뒤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이미 김진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박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폐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이미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다쳤고 지금은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빚쟁이들의 책임도 추궁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리고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꼴 좋다. 그가 일찍 정신 차렸더라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날 아침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비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김진우가 어제 병원에서 제가 자기를 도박 빚을 지게 만들었다고 경찰에게 말하며 저를 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김진우가 스스로 도박해서 진 빚이고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그의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진우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하다니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뒤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소미가 상업기밀 절도, 공갈 협박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김진우도 타인 재산 횡령, 명예훼손, 그리고 도박빚 문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방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 길고 길었던 소동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김진우 가족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잘됐다. 김진우랑 김소미 모두 마땅한 벌을 받았어. 우리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건배해요. 건배, 엄마도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는 흐뭇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그 우울한 일들은 생각하지 말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많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제게는 엄마가 계시고 제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8장. 김진우와 김소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퍼진 후 저는 제 삶이 완전히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최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갑자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영희가 깨진 그릇을 들고 회사 입구에 앉아 제가 자기 아들, 딸을 죽였다며 저보고 자신을 부양하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며 회사 입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경호원 2명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도 계단에 앉아있는 최영희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깨진 그릇을 때때로 바닥에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와서 판단 좀 해주세요. 제 아들, 딸이 이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저 늙은이를 돌볼 사람도 없는데 이 여자는 저를 부양하지도 않아요. 천벌을 받으련. 몇몇 고객들이 그녀에게 붙잡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 사람 아들은 제 재산을 몰래 빼돌렸고 딸은 제 회사 계약서를 훔쳐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최영희는 제가 온 것을 보고 즉시 달려들어 제 옷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 누워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다 망친 거야. 네가 일찍 내 딸한테 집 사줄 돈을 줬으면 내 아들이 도둑질을 했겠어? 내 딸이 협박을 했겠냐고. 이 독한 년.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왜 당신 딸한테 집을 사줘야 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매달 김진우의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생활하기에 충분할 텐데 여기서 불쌍한 척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김진우가 이전에 최영희를 위해 몰래 연금을 들어두었고 매달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최영희는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까짓 돈으로는 부족해. 네가 나한테 10억 원을 줘야겠어. 내 노후 자금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일 네 회사에 와서 난리를 칠 거야. 그건 협박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미 다 녹음했어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협박죄로 고소해서 당신 아들, 딸과 함께 지내게 해드릴게요. 최영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주변의 고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일제히 최영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최영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방금 회사 입구 카펫을 더럽혔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줬으니 사과해야죠. 최영희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작은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이 도망쳤습니다. 구경꾼들이 흩어진 뒤 저는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이해심이 깊어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최영희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도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약 보름 뒤 저는 교도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정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완전히 매듭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의 면회실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저는 죄수복을 입은 김진우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 잘 지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헛소문을 퍼뜨려서 당신을 모함하고 소미시켜서 당신 계약서를 훔치게 한 거.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김진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 좀 돌봐주면 안 될까? 혼자 계셔서 걱정돼. 당신 엄마는 연금이 있어서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어요. 내가 돌봐줄 필요 없어요. 저는 최영희가 이전에 했던 짓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내가 그 사람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한테 어려운 부탁이라는 거 알아. 김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내가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수연아, 내가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나중에 출소하면 꼭 보답할게. 난 못 도와줘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일어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마지막 미련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김진우 사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고 해외에 몇 개의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한 업계 정상회담에서 저는 정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건축가였고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제 사업과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김진우처럼 제가 돈이 많으니 자기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해 주었고 제가 피곤할 때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매우 행복했습니다. 계산도 의심도 없었고 오직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현우 씨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어느 저녁 그는 반지를 들고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영원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제 평생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줄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했지만 매우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김소미도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출소해서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일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고 저한테 일자리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얘기하자. 앞으로 잘 살면 돼. 정현우 씨 곁에 서서 하객들을 바라보며 저는 갑자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저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는 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눈앞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독립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생각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사업과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타협하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용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감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입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감사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엄마나 박 변호사님 같은 분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아야만 가벼운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삶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도 당신에게 웃어주고 당신이 울면 그도 당신에게 울어줍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좌절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고 자신을 믿고 미래를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청춘과 눈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삶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길 위에서 멋지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